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예, 여기 자료집 우리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내암 선생님의 어떤 초상화 그리고 또 관련 어떤 그림들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의 구체적인 분석이 있겠습니다. 예,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이신 민기롱 선생님께서 수성 최씨 문중소장 최자해 초상 1798년 이명기와 김홍도의 또 다른 합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민기롱입니다. 저는 내암 최자해 초상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2024년 4월 춘천에서는 이명기와 김홍도가 함께 그린 초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의관을 정제하고 다소곳하게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이 초상의 주인공은 경조대 춘천에 세거하며 학식과 명망이 높았던 최자해입니다. 최자해는 평생 관직 생활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인물이었길래 당대 최고의 궁중하원 이명기와 김홍도의 손을 통해 초상화가 그려지게 되었을까요? 이명기가 그린 것은 맞을까요? 맞다면 이명기는 초상을 그리기 위해 춘천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최자해가 서울로 갔을까요? 발견 당시 초상화를 직접 실사하고 저는 이명기 작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낸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늘 발표를 위해 더 연구를 한 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자해 초상은 첫째, 궁중하원 이명기와 김홍도가 1798년 그렸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는 점. 둘째, 18세기 말 당시 비단 장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초본이 함께 전해지고 있어 완성본과 함께 고찰할 수 있다는 점. 넷째, 강원도 출신 인물의 유복본 초상화라는 점 등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자해 초상에 대해 작가, 화풍, 제작 과정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초상의 얼굴과 옷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문죽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존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수성 최씨 최자해 후손가에는 최자해 초상 5점과 그의 아들 최윤수 초상 2점이 전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3점 초상은 완성본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최자해, 오른쪽이 최윤수 초상입니다. 지금 빨간 박스로 처리한 그 갈색 종이에 그려진 초상은 그 완성본의 밑그림이 되었던 초본입니다. 그 외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초상화를 보관해온 영정함이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후손댁을 방문하여 처음 이 초상을 보는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군데군데 낡긴 했지만 초상화 그림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2점은 화면 크기가 비슷하고 옷은 다르지만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앉은 전신 좌상으로 얼굴이 같은 인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화가가 그린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2점은 가로 줄무늬 모양의 돗자리 위에 가부좌를 한 후 앉아서 두 손을 마주잡고 있습니다. 왼쪽에 도포를 입고 머리에 사방건을 쓴 상과 오른쪽에 검정색 선을 두른 신의를 입고 복건을 쓴 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관복이 아닌 평상복, 유복 초상화를 통해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족자 뒷면에는 각각 연정처사 생존상과 연정처사 사후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정은 시후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후대에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장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상은 원래 제작 당시에 장황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이명기가 그린 다른 분의 초상 3점입니다. 가운데 강세왕 초상을 보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화면이 되겠고, 이 빨간색 선 밖은 모두 이제 장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장황이란 그림이 완성된 후에 감상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족자나 병풍 등 다양하게 꾸며주는 형식과 기술, 이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물을 그린 화면 위쪽을 상회장, 아래쪽을 하회장이라고 하고, 화면의 상하 좌우 가장자리를 변아라고 합니다. 최자의 초상 사방건상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하축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축이 없고 그냥 비단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또 상축은 지금 원래 것인지 좀 분명하지 않으나 이제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원래의 상축은 이제 요 위치가 아니라 요 위에 가야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여기 화면 바로 위에 여기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본래의 위치가 아니고 이제 족자를 이제 하축이 없기 때문에 말기 위해서 편의상 그쪽에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비단인 그 상회장과 하회장을 보면은 이제 많이 낡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비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18세기 비단이 원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꽃무늬와 넝쿨무늬로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이 무늬 자체는 조선시대 후기에 흔히 나오는 그런 유형의 비단에 해당됩니다. 이제 복건상을 보면 이 경우에는 상축, 하축이 모두 남아 있으나 현재 하축은 족자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족자 위에 그 초상화를 얹어놓은 그런 상태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미색 비단을 상회장, 하회장 및 변화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비단의 무늬는 앞서 본 사방건상과 같은 비단입니다. 이렇듯이 최자의 초상 2점은 원래 장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벽에 걸 수 없는 상태로 위아래가 손상이 되었지만 조선시대 족자 장황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본이 남아있어서 중요합니다. 초본은 단순히 밑그림으로만 생각을 해서 원래 완성본이 그려진 후에 불에 태우거나 버려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완성본과 함께 잘 보관이 되어 온 덕분에 완성본과 초본이 함께 남아있는 중요한 초상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초본을 보시면 사방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초본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방건을 쓰고 심의를 입은 초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은 초본, 이렇게 각각의 복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인물의 초본으로 지금 전래 상황상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왼쪽에 있는 사방건상 초본 1번과 나머지 2번, 2번, 3번 간에는 이목구비의 차이점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인물의 1번 인물 다시 보면 이제 좀 코가 조금 더 크고 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눈매가 조금 더 날렵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인상이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완성본과 비교를 해보면 그 초본 1번이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이 초본 1번이고요. 이것이 초본 2번입니다. 보시면 완성본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를 제작할 때에는 초본을 원래 여러 점을 그립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주인공이 낙점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완성본을 그렸습니다. 초본이 3점인 것은 이제 그러한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번 초본이 완성본의 밑그림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화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자의 초상의 화가는 이명기와 김홍도라고 기록이 내암 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초상을 주문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화가의 이름이 화면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초상화는 제2적 의미에서 선조의 형상을 기록하여 그것이 활용되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화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기와 김홍도가 그렸다는 기록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 언급된 대로 이 초상은 이명기가 그린 것이 맞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얼굴과 옷, 손 등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명기 초상화의 대표작 10점을 제작연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 지금 표 1번입니다. 1783년부터 1798년까지 15년 동안의 제작 연대가 확인됩니다. 그 가운데 관복이 6점이고 그 유복을 입은 상이 4점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조항진 초상과 권상하 초상은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자의 초상은 이명기의 현전 기년작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작품이 됩니다. 먼저 얼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자의 초상 2점, 왼쪽 복건상과 오른쪽 사방건상을 보면 튀어나온 부분인 이마와 눈두덩이, 콧날, 광대뼈 등을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 주변과 양볼, 콧날 양쪽 등에 짙은 갈색의 가는 붓질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부결이 느껴질 것만 같은 촉각적인 느낌도 의도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우 사실적인 느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세왕 초상, 왼쪽의 강세왕 초상에서도 그러한 이명기 특유의 화풍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입체감과 피부결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최재공 초상과 왼쪽 서직수 초상 등에서도 이게 모두 이명기 작품인데요. 최자의 초상과 유사한 화풍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 밑에 넓게 퍼진 검버섯 혹은 수두자국 등 피부의 사실적인 표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이명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발명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이명기가 그린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자의 초상의 눈에서도 이명기 특유의 기법이 확인됩니다. 홍채 부위를 갈색 혹은 먹색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칠한 후에 짙은 먹으로 점을 찍어서 눈동자와 동공을 표현하였습니다. 눈 주위에는 붓질을 반복하여 동그랗게 구역을 만들고 움푹 들어간 것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서직수 초상과 조항진 초상 등 다른 이명기가 그린 초상과 비교해 보면 최자의 초상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도포를 입고 사방건을 쓴 최자에는 허리에 검은색 세조대를 메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검정 테두리가 있는 심의를 입고 복건을 썼습니다. 관직을 하지 않은 유자의 정체성을 시각화합니다. 사방건은 사면이 평평하고 네모진 모자로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기에 선비들이나 유자들이 사용하였으며 사방건을 쓴 조선시대 초상화는 지금 보시는 왼쪽에 이광사 초상, 오른쪽에 이광사 초상과 윤증 초상, 오른쪽에 이인엽 초상 등이 있습니다. 이광사 초상본은 사방건 안에 상투관이 보이게 약간의 보이도록 투명하게 그려졌다면 최자의 초상은 이인엽 초상에서처럼 건을 먹으로 진하게 꽉 채운 모습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앉은 자세가 보시면 두 점이 같고 앉으면서 생긴 옷주름을 비교해보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왼쪽 사방건상은 오른쪽 복건상에 비해 어깨선을 확장하여 조금 더 풍만한 신체 묘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주름이 거의 같은 부분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또 오른팔 소매자락을 보시면 무릎 위로 걸쳐지는 부분, 또 그리고 왼손의 그 소매자락 부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방건상이 옷주름이 조금 더 잡혔다는 점 외에는 두 점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김홍도가 몸을 그린 오른쪽의 서직수 초상과 비교해보면 유려한 필선으로 그려진 의습선, 주름진 곳을 살짝 어둡게 하여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살린 기법 등 유사한 점이 보입니다. 김홍도가 그렸다고 알려진 초상은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서직수 초상이 유일한데 의습선도 유사하고 바닥에 깔린 그 돗자리 무늬도 같기 때문에 최자의 초상도 이명기와 김홍도가 같이 그린 작품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자의 초상 사방건상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어깨선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초본을 여러 점 그리고 그 중에 신중히 골라서 밑그림으로 삼아 완성본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본을 그리면서 선을 다시 고쳐 그리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였습니다. 양쪽 어깨에서 두 팔을 따라 내려오는 의수선을 보시면 좀 더 풍만한 신체를 표현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고쳐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선을 수정하는 예는 시락박물관에 있는 김석주 초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양쪽 어깨선이 바깥쪽으로 좀 확장돼서 수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서직수 초상에서는 머리와 그 몸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 여기거든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 비단이 약간 허를 정도로 올이 풀려 있을 정도로 고쳐서 그린 것이 확인이 됩니다. 또 최자의 초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손의 노출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두 손을 소매자락 밖으로 꺼내서 공손하게 모은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 윤증 초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앉은 자세를 보시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리 모양이 지금 달라 보이실 건데요. 윤증은 지금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왼쪽의 최자에는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앉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점들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자세는 같습니다. 물론 이 손이 나오지 않은 다른 초상화도 사실은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공수 자세는 동일합니다. 근데 초상화에서 주인공의 손을 이렇게 노출한 것은 지금 이 윤중 초상은 1744년에 이제 장경주가 처음으로 이제 그린 이후에 이명기가 1788년에 그것을 모사하면서 그대로 손을 노출을 한 그 초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1744년에 장경주라는 화가가 그린 거고 이명기가 이걸 모사해서 88년에 그린 손이고 이것이 1798년에 이명기가 그린 최자의 초상입니다. 신체의 해부학적 묘사가 가능했던 이명기는 자신있게 손을 옷 밖으로 꺼내서 다양한 초상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세왕 초상, 유언호 초상, 최재공 초상 등에서 여러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런 초상에서 손을 꺼내서 그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자의 초상을 보면은 이 마디의 표현, 손가락 마디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손가락의 둥근 입체감 표현, 또 손톱의 아주 세밀한 묘사 등에서 독보적인 기량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드러내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도상은 이명기의 새로운 선택과 시도로 생각되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자의 초상의 제작 과정을 내암유사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암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1798년 9월이라는 제작 연대를 알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명기와 김홍도이며 장황을 한 이가 방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두 화가를 춘천으로 불러서 작업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최자해가 서울로 간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윤증초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증초상은 1711년 별량이라는 화가가 처음 그리고 1744년에 장경주가 다시 그리고 1788년에 이명기가 또 다시 그립니다. 이 세 화가는 모두 당시의 최고의 화원화가였습니다.
이들을 윤중이 살았던 지금의 논산 지역으로 불러서 그렸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최자의 초상을 그릴 때에도 이명기가 춘천을 방문했을 거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기는 1798년 당시 이미 최고의 초상화가로 명성이 높았던 궁중하원이었습니다. 초상화에서 기량을 인정받아서 문무고관의 초상화는 이명기가 다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명성이 높았었습니다. 춘천에서 누군가 명망이 아주 높은 그런 문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명기에게 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명기와 김홍도의 명성이 당연히 높았지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그 둘은 그림의 수요가 있을 때 대가를 주고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화공이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이 둘이 합작을 하게 되었는지는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김낙수 초상은 몇 년 전에 또 춘천에서 발견된 초상화 중에 이명기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초상화인데요. 여기에는 일기가 같이 있어서 이 일기에 의하면 1791년에 이명기가 초곤을 제작을 해서 비단에 올렸고 채색가로 6냥, 수공으로 5냥, 총 11냥을 지급받았다라는 기록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노비 한 명의 값이 18세기 후반에 10에서 15량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사례비는 노비 한 명 값에 해당하는 꽤 높은 가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내암유사 기록에는 초상이 완성되고 나서 최자해의 모습과 매우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덕함이나 뛰어난 기운이 부족하다. 후덕함이나 뛰어난 기운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초상이 완성된 후에 서직수가 그림에 직접 밝힌 다음의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보입니다.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몸을 그렸다. 두 사람은 그림으로 이름난 이들이지만 한 조각 정신은 그려내지 못하였구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직수 역시 초상화가 자신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소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아쉬움을 표명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림의 객관적인 수준을 논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림이 아무리 사실적이어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문인의 정신적인 면에 대한 강조를 덧붙이는 상투적인 언급 차원으로 생각됩니다. 즉 초상이 그릴 수 있는 부분과 근본적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언급하는 전형적인 초상 화찬의 종결부의 수식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인물이 가진 품성과 덕망, 학식 등이 더욱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맺은 말을 읽겠습니다. 조선의 유교 문화 속에서 초상화는 주인공 인물 그 자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최자의 초상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역시 수성 최씨 최자의 선생 후손들이 초상화를 소중하게 보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세월 동안 전쟁과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선시대 많은 회화가 불에 타거나 분실되었지만 초상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초상화와 문중유물을 지켜온 후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초상화를 가장 잘 그렸던 이명기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최자의 초상은 이명기와 김홍도가 함께 그린 초상화의 새로운 사례로서 주목되며 제작 연대와 주인공, 화가가 모두 밝혀져 있어 초상화 연구의 중요한 기준작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앉은 자세의 유복 차린 초상을 2점이나 그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기롱 선생님께서 최자해 선생 초상의 표현 기법, 그리고 특징, 또 가치,
또 화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또 그 내용을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자혜 선생 그 초상화의 문화적인 가치가 이제 세상에 온전하게 전해지는데 큰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자혜 선생 그 초상화를 확대하니까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뭉클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발표를 통해서 오늘 학술대회의 대미를 장식해 주신 민기롱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오후 학술대회 발표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더 심화된 학술대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6분인데요. 4시 25분부터 장례를 정리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